계획은 단순했다. 잠든 척하면서 가난한 청소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것.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녀는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이 이야기에 정말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기억꽃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세월이 지워버리려 한 기억들을 함께 피워 올리겠습니다. 정도윤은 서울 강남에서 얼음 기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38세의 그는 부동산, 기술,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 정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명성은 앞서 달렸다. 항상 무표정한 얼굴, 감정이 없는 목소리,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된 움직임. 그의 존재의 매 순간이 외과적 정밀함으로 측정된 것 같았고 즉흥적이거나 우연한 것을 위한 공간은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투자 일정, 심지어 개인 생활까지 철저히 통제하며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 뒤에는 깊은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 수년 전 가까운 사업 파트너가 함정을 설계해 그에게 수십억 원의 손실을 안겼고 더 나쁜 것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신뢰의 대부분을 파괴했다. 그 트라우마적인 사건 이후로 정도윤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본능적인 불신을 발전시켰다. 가장 가까운 비서나 가사 도우미, 심지어 그의 사업 파트너들조차도 그가 쌓아 올린 장벽을 뚫을 수 없었다.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그의 한옥 현대식 대저택은 이러한 냉정함을 반영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한 가지 드러나는 세부 사항이 있었다. 어떤 가사 도우미도 일주일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일부는 정도윤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사직했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그 장소의 차갑고 침묵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했다. 그는 태연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직서에 서명할 뿐이었다. 인사부는 계속해서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 경험 많은 가정부 구함, 좋은 급여와 매우 높은 요구사항. 서울 강남 전체가 가장 급여가 높지만 동시에 유지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년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억눌렀다.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양복을 입고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주문했다. 회사 임원회의에서는 그의 날카로운 비즈니스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이 회사를 한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지만 아무도 그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부자, 그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정도윤이었다. 도시의 밝은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동안 그는 혼자 창가에 서서 아래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다. 마치 유리 장벽이 그와 바깥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것이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선생님, 내일 새로운 가정부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일 뿐 말없이 파일을 받아들었다. 또 다른 면접, 또 다른 실망. 그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정도윤은 메인 응접실에서 또 다른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기대는 낮았다. 빈말로 가득한 미소 짓는 얼굴들이 줄지어 지나가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시계가 정확히 9시를 가리킬 때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다른 존재가 들어왔다. 해운서는 기업가의 위압적인 분위기 앞에서 위축됨 없이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정 사장님. 해운서라고 합니다.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도윤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여성을 관찰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순하지만 품위 있는 자세, 낮게 묶은 밤색 머리, 생기 넘치는 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그녀의 옷은 단정했고 과시적인 브랜드는 없었지만 깨끗하고 잘 다려져 있었다. 그녀가 인터넷 소문에 대해 언급했을 때 이 일자리가 무사훈련장과 같다고 비교한 것에 정도윤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누구도 그의 앞에서 그런 가벼운 어조를 사용하지 않았다. 네이버에서 이 자리에 대한 댓글을 봤어요. 사람들이 무사 훈련소라고 하더군요. 해운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도윤은 그녀의 솔직함에 살짝 당황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다. 해운서는 자신의 경력을 설명했다.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고
노인 돌봄 서비스, 주방 일도 했다고 했다. 또한 화가 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도윤이 그것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녀는 주인의 까다로운 성격을 고려하면 필수적이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 직접적인 답변, 두려움이나 과도한 경의 없이 한 말이 예상치 못한 영향을 주었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정도윤은 입가가 미소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제가 이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도윤이 냉정하게 물었다. 해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도전을 좋아해요. 그는 그녀에게 일주일 시험 기간을 주었고 많은 지원자들이 7일째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해운서는 열정적으로 자신은 항상 기록을 깨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계약을 맺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정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바닥과 자신이 알고 있는 차가운 기업 세계의 손과의 대조를 느끼며 계약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해운서는 주저없이 계약서를 읽고 서명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한 장에 잠깐 시선을 두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도윤과 그의 부모, 그리고 여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정도윤은 그녀의 시선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오세요. 늦지 마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해운서는 밝게 웃었다. 7시 45분에 도착할게요. 항상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녀가 떠난 후 정도윤은 오랫동안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새로운 가정부가 다른 사람들처럼 곧 떠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는 처음으로 다른 결과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운서가 떠난 후 정도윤은 그 색다른 여성에 대해 생각하며 침묵 속에 남겨졌다. 무언가가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날 오후 그의 계산적인 마음은 그녀를 시험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 겉으로 보이는 진정성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아온 것과 같은 금전적 관심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정도윤은 자신의 서재로 걸어가 금고를 열었다. 그는 여러 다발의 현금을 꺼내어 책상 위에 전략적으로 놓았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일부는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유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그런 다음 그는 안락의자에 편안히 기대어 잠든 척했지만 그녀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감각을 예리하게 유지했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군.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다니. 하지만 그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과거의 배신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는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다. 몇 분 후 문에 조용한 노크 소리와 들어가도 되는지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해운서는 청소 카트를 밀며 들어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자연스럽게 일했다. 정도윤은 반쯤 감긴 눈을 통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는 마치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돈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일했다. 천을 집으려고 몸을 숙이다가 돈을 발견했을 때까지 그녀의 몸이 결정적인 순간 동안 얼어붙었다. 정도윤은 숨을 멈추고 그녀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서울의 비싼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적어도 한 다발을 챙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완전한 놀라움으로 해운서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각 지폐를 모아 주에 깊게 펴서 책상 위에 정리했다. 그런 다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는 돈 다발을 다른 형태로 배열하기 시작했다. 사각형, 원,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하트 모양. 정도윤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설날에 세뱃돈을 예쁘게 접어 그에게 주시던 모습, 그 따뜻함, 그 사랑. 그는 거의 20년 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다. 해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돈 다발로 만든 하트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것은 탐욕이나 욕심의 미소가 아닌 단순한 즐거움의 표현이었다. 정도윤은 그녀의 눈에서 순수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순수함을 본 지 오래되었다.
그는 거의 자신의 연기를 망칠 뻔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형성되려 했고 그는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평생 동안 아무도 그의 돈을 장식적인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반쯤 감은 채로 계속해서 관찰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저기 흘려놓으시다니. 해운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돈도 사랑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정도윤은 그녀의 말을 듣고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돈에 사랑이 필요하다니 이런 생각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 돈은 힘이었고 통제였고 안전이었다. 사랑? 그것은 그가 오래전에 포기한 감정이었다. 해운서는 청소를 마치고 즐겁게 흥얼거리며 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테스트를 받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나간 후 침묵이 다시 방을 채웠다. 정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돈으로 만든 작은 하트를 바라보았다. 정도윤은 해운서가 자신의 돈을 하트 모양으로 변형하는 것을 보며 거의 연기를 놓칠 뻔했다. 그것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가 알고 있는 어떤 행동 패턴과도 달랐다. 그녀는 작은 노란색 포스트잇을 꺼내 무언가를 쓴 다음 그것을 정리된 지폐 옆에 붙였다. 메시지는 돈도 잘 정리되어야 더 잘 불어난다고 했고 그 옆에는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의자에서 정도윤은 웃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평생 동안 누구도 그의 돈을 장식적인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다. 해운서가 청소를 마치고 즐겁게 흥얼거리며 나갔을 때 그녀는 자신이 테스트를 받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나간 후 침묵이 다시 방을 채웠다. 정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돈으로 만든 작은 하트와 웃는 얼굴이 그려진 노란색 쪽지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이런 여자는 처음이군.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돈을 다시 금고에 넣으면서 노란 쪽지를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이 작은 쪽지에는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단순함, 순수함, 아마도 행복이라는 것. 정도윤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이것은 그처럼 실용적인 사람에게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논리와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작은 쪽지는 그에게 중요했다. 그날 저녁 내내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그 일을 계속 생각했다. 단순한 가정부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그에게 진정한 웃음을 짓게 한 것이다. 침대에 누워 그는 천장을 응시했다. 소리 없는 집, 완벽하게 장식된 방, 그러나 온기는 없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그의 성공, 그의 부, 그의 명성, 그것들은 모두 무엇이었는가? 그는 그것들을 누구와 공유했는가? 그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웃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바보 같은 생각.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도 곧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떠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다른 분위기로 깨어났다. 햇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현관의 빛나는 대리석을 비추고 있었다. 해운서는 이미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와 있었다. 그녀는 레몬과 들꽃 가지가 담긴 작은 바구니를 들고 에너지 넘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전에는 너무 엄숙했던 그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왔다. 정도윤은 계단 위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걷고 먼지를 털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흥얼거렸다. 그 노래는 그에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해운서가 그를 발견하고 밝게 인사했다. 아침은 드셨어요? 제가 간단한 죽을 만들었어요. 소화에 좋아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약간 부드러워졌다. 아주 약간.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에요. 해운서가 계속했다. 이런 날에는 웃는 것이 좋아요. 웃음은 건강에 좋거든요. 정도윤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궁금해졌다.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진정성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은 그를 배신하고 상처 입혔다. 하지만 해운서는 마치 그런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빛이 그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저택의 일상은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해운서는 일관되게 정확히 입 3분 일찍 도착했다. 정도윤은 그의 특유의 정확성으로 이를 관찰했다. 그가 초과 근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을 때 그녀는 단지 공식적인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드고 있을 뿐이라고 무심코 설명했다. 정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면서도 여전히 그녀가 집안 물건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큰 집이 너무 쓸쓸해 보여요. 그녀가 그림에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오랫동안 웃음이 없었군요. 하루 종일 해운서는 마치 상쾌한 바람처럼 각 방을 통과했다. 부엌에서는 새로운 규칙을 적은 메모를 붙였다. 손 씻기,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미소 짓기, 냄비들이 우울해지지 않게 하기. 정도윤이 그 독특한 지침을 읽었을 때 그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레몬에 대해 물었다. 왜 레몬인가요? 그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물었다. 커피 대신 녹차가 있었고 그는 이상하게도 그 변화가 마음에 들었다. 해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노란색은 뇌가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믿게 만들어요. 게다가 레몬은 나쁜 냄새와 나쁜 기분을 흡수한다고 해요. 정도윤은 거의 웃을 뻔했다. 그것이 과학적이라고요. 물론이죠.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할머니의 과학이에요. 가장 오래된 종류의 지혜죠. 그는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다. 해운서는 집안의 모든 구석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거실 창문은 이제 항상 열려 있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현관에는 작은 화분이 있었고 그의 사무실 책상에는 매일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녀가 객체의 말을 거는 습관이었다. 그녀는 미쳤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게 되었다. 무슨 새로운 놀라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다. 일주일이 지났고 해운서는 여전히 있었다. 두 번째 주가 지났고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정도윤은 자신이 실제로 그녀의 존재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결코 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았고 결코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결코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아침 정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해운서가 서랍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수저들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야. 정 사장님이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러니 아침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자. 정도윤은 문틀에 기대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춤을 추듯이 부엌을 움직였다. 요리를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가끔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미소를. 해운서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 놀랐다. 오 사장님 벌써 일어나셨군요.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그냥 계속하세요. 그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의자에 앉으세요. 서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불길해요. 정도윤은 그녀의 말에 따라 의자에 앉았다. 그는 그녀가 계란을 깨고 밥을 푸고 김치를 꺼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리듬 안에서 이루어졌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죠? 해운서가 물었다. 네, 그가 대답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잘 될 거예요.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해요. 정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갑자기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아름답다는 것은 단지 외모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식사하세요. 해운서가 그 앞에 아침 식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음식이 차가워지면 맛이 없어져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먹기 시작했다. 음식은 맛있었다. 하지만 더 맛있는 것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해운서가 정도윤의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의 존재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집은 이제 더 밝고 더 따뜻하며 더 생기가 넘쳤다. 정도윤도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엄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약간의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때때로 미소를 지었고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그를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운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날 저녁 정도윤은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피곤했고 머리가 아팠다. 해운서는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피로를 읽을 수 있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제가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요. 2통에 좋아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해운서는 곧 차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은 달콤하고 향긋했다. 무슨 차예요? 그가 물었다. 국화채요. 해운서가 대답했다. 저희 할머니가 항상 만들어 주셨어요. 머리 아플 때 마시면 좋아요. 정도윤은 천천히 차를 마셨다. 놀랍게도 그의 두통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해운서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정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해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정도윤은 계속했다. 누군가가 회사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팔고 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해운서가 물었다. 정도윤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직은 아니요. 하지만 찾아낼 거예요.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있었다. 해운서는 그가 배신자를 찾아내면 무자비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그것이 그를 소모시키는 것이 걱정되었다. 사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분노는 마시는 사람을 중독시키는 독약과 같아요. 정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복수를 추구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상처를 줘요. 해운서가 설명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요. 정도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쓴 웃음이었다. 당신은 아직 이 세상을 모르는군요, 해운서 씨. 용서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해운서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말했다. 달을 보세요, 사장님.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서울의 밤하늘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웠다. 달은 혼자서도 빛나요, 해운서가 계속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에 그 빛이 가장 강렬해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밝게 빛나게 해요. 정도윤은 그녀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갑자기 왜 그녀가 그의 집에 이렇게 많은 빛을 가져왔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달이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예요. 해운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항상 그래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갑자기 그녀가 그곳에 있어서 감사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지혜를 조롱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진실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분노 속에 살았고 그것은 그를 지쳐게 했다. 해운서 씨, 그가 부르자 그녀가 돌아보았다. 차 한 잔 더 마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밝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사장님. 그녀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정도윤은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미소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도윤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회사에 가지 않았고 대신 넓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에서 들려오는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이모, 내가 왔어요. 정도윤은 신문에서 눈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해운서는 허락도 없이 누군가를 데려온 것인가? 거실로 들어서는 작은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까만 머리를 양갈래로 닦고 있었고 밝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해운서가 그녀 뒤를 따랐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해운서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제 조카 은지예요. 오늘 갑자기 돌봐야 할 일이 생겼어요. 동생이 긴급한 일로 병원에 가야 해서요. 정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집에 아이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시끄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들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었다. 그녀를 데려갈 수 없나요? 그가 차갑게 물었다. 해운서의 눈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곧 이해하는 미소로 바뀌었다. 물론이요, 사장님. 제가 휴가를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은지가 갑자기 가리키며 소리쳤다. 와, 이모, 저기 봐요. 저 예쁜 한가리. 세 사람 모두 정도윤의 가보인 15세기 조선 백자 한가리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그의 수집품 중 가장 귀중한 것이었다. 수억 권의 가치가 있는 유물이었다. 그 순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은지가 항아리 쪽으로 달려갔고 해운서가 그녀를 잡으려 했다. 정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너무 늦었다. 은지의 작은 손이 항아리를 건드렸고 그것은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했다. 끔찍한 충돌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정도윤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백 년 된 도자기가 바닥에 산산조각났다. 순간적인 침묵이 이어졌다. 은지는 겁에 질려 얼어붙었고 해운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도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나가! 그가 저주를 내뱉듯 소리쳤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해운서는 서둘러 조카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정도윤은 듣지 않았다. 지금 당장 나가요, 당신과 그 아이 모두. 해운서는 떨리는 손으로 은지를 안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만이 있었다. 그들이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은지는 조용히 흐느꼈다. 문이 닫히자 정도윤은 깨진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그의 고조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내려온 가보였다. 그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에게 준 선물이었다. 어머니. 그는 부서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속삭였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그 항아리와 함께 무언가가 더 깨진 것 같았다. 해운서가 가져온 모든 따뜻함과 빛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집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다. 정도윤은 혼자 책상에 앉아 깨진 항아리의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는 해운서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사고였고 아이는 모르고 한 행동이었다. 그는 자신이 또 다시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정도윤은 어두운 기분으로 깨어났다. 평소와 달리 집안은 조용했다. 해운서의 흥얼거리는 소리도 그녀가 만드는 아침 식사의 향기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것들이 그립다는 사실에 놀랐다. 느린 걸음으로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끓이려고 했지만 기계 작동법을 몰랐다. 해운서가 늘 그의 커피를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물 한 잔으로 만족해야 했다. 거실로 돌아오면서 그는 깨진 항아리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다. 항아리의 파편들이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었고 옆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노란 포스트잇 쪽지와 함께 접착제, 작은 붓, 그리고 금박이 있었다. 쪽지에는 해운서의 글씨체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사장님께 이것은 긴축이라는 일본 기술입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복원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것들은 부서진 후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은지가 매우 미안해하고 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해운서. 그 옆에는 다른 작은 종이가 있었다. 서툰 아이 글씨체로 쓰여진 사과문이었다. 은지가 그린 그림도 있었는데 금색 줄이 있는 도자기와 웃고 있는 정도윤의 모습이었다. 정도윤은 의자에 앉아 이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바라보았다. 해운서는 떠나기 전에 이것을 남겨놓았을 것이다. 그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살펴보았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깨진 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갑자기 그는 그것이 단지 항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아마도 복원될 수 있는. 그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라면 전문 복원객에 맡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해보고 싶다는 이상한 충동이 들었다. 해운서의 메시지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받아들여야 할 교훈인지도 모른다. 정도윤은 서재에서 안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일을 시작했다. 그는 항아리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 퍼즐 맞추기처럼 각 조각이 어디에 맞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밀한 일에 집중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조각들을 접착제로 붙이고 금박을 입히는 과정은 놀랍도록 치유적이었다. 그의 마음은 차분해졌고 생각은 명료해졌다. 해운서가 옳았어.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깨진 것도 아름다울 수 있어. 작업을 계속하면서 그는 해운서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그의 삶에 가져온 빛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얼마나 쉽게 그녀를 내쫓았는지에 대해. 자신의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그는 또 다시 누군가를 밀어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그만해야 해. 그는 결심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정도윤은 계속해서 항아리를 복원했다. 완성되자 그는 뒤로 물러나 자신의 작품을 감상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다. 금색 선들이 깨진 자리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웠다.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보다 더 아름다웠다. 마치 상처가 보석이 된 것 같아 그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해운서와 은지를 찾아야 했다. 사과해야 했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는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그녀의 가족은 누구인지, 심지어 그녀의 성씨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내일 그는 결심했다. 내일 그녀를 찾을 거야. 정도윤은 복원된 항아리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깨짐과 치유의 이야기, 그리고 아마도 용서의 이야기. 다음 날 아침 정도윤은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다. 그는 해운서를 찾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그 앞에는 해운서와 은지가 서 있었다. 해운서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은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찾아와서요. 해운서가 말했다. 은지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했어요. 정도윤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 은지가 앞으로 나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중한 항아리를 깨뜨려서요. 제발 이모를 용서해 주세요.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 순간 정도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어린 소녀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의 마지막 분노마저 씻어내렸다. 들어오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서자 정도윤은 복원된 항아리를 가리켰다. 보세요, 괜찮아요. 새로운 모습이 되었어요. 은지의 눈이 커졌다. 와, 아저씨가 고치셨어요. 금색 선이 정말 예뻐요. 해운서는 놀란 표정으로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긴치기를 직접 하셨군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도윤이 말했다. 당신의 메시지와 도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차라도 마실까요? 해운서가 제안했다.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은지는 정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그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다. 부엌에서 해운서는 익숙한 동작으로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공기 중에 새로운 편안함이 있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해운서가 말을 꺼냈다. 정도윤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아니요, 제가 사과해야 합니다. 제 반응이 과했어요. 그건 단지 사고였고 제가 너무 심하게 반응했어요. 해운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정도윤이 사과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무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제가 한가리가 특별해서요. 그가 계속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해운서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이해해요, 사장님. 그러한 기억이 담긴 물건은 매우 소중하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물건일 뿐이에요. 정도윤이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과 은지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그는 그것이 진실임을 깨달았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물건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 값비싼 예술품, 고급 자동차, 명품 시계들. 하지만 그것들은 그에게 어떤 따뜻함도 어떤 기쁨도 주지 못했다. 해운서와 은지가 가져온 것처럼 은지가 테이블에서 종이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해운서와 정도윤은 차를 마시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당신의 조카인가요, 정도윤이? 물었다. 해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남동생의 딸이에요. 동생이 이혼한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제가 자주 돌봐주고 있죠. 정도윤은 이것이 해운서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개인적인 정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갑자기 더 많이 알고 싶어졌다. 당신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해운서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해운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는 불확실함이 있었다. 그녀도 자신의 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서 진정한 관심을 보았다. 제 이야기는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그녀가 시작했다. 정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미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게 들려주세요. 테이블에 앉아 해운서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저는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죠. 우리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어요. 정도윤은 차를 마시며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운서는 계속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서울로 왔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가족을 도와야 했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일했어요. 그 후에는 노인 요양센터에서 일했고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의 눈이 잠시 멀리 바라보았다. 노인분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 경험, 지혜. 저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부가 되셨어요? 정도윤이 물었다. 해운서는 미소를 지었다. 우연이었어요. 요양센터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그분의 딸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첫 번째 집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저에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은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은지와 함께 있을 수 있고 동생을 도울 수 있어요. 정도윤은 해운서가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성공과 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당신의 꿈은 뭐였어요? 그가 물었다. 해운서는 살짝 놀란 듯했다. 제 꿈이요? 네, 대학에 가고 싶으셨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공부하고 싶으셨어요? 해운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문학이나 교육학이었을 거예요. 저는 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요.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때로는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녀의 대답에는 후회가 없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정도윤은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해운서가 계속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정도윤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계획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당신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네요. 그가 말했다.
해운서는 웃었다.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둠에 집중할지 아니면 빛을 찾을지. 그녀의 말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항상 어둠에 집중해왔다. 배신, 상처, 분노. 하지만 해운서는 항상 빛을 찾았다. 심지어 그의 차가운 집에서도 그녀는 빛을 창조했다. 은지가 그들에게 다가와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세 사람의 모습이었다. 정도윤, 해운서, 그리고 은지.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고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우리예요. 은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이모, 그리고 저. 정도윤은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림 속에 자신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는 자신을 웃는 모습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은지. 그가 말했다. 은지는 기뻐하며 뛰어다녔다. 해운서는 정도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우리가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정도윤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이곳은 당신의 집이에요.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그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집은 해운서와 은지가 있을 때만 진정한 집이었다. 다음 날부터 해운서와 은지는 정도윤의 집에서 다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정도윤은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는 점점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해운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정도윤이 부엌에 들어왔다. 오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제안했다. 해운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이요, 요리를 하신다고요? 정도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사실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해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그날 아침 그들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정도윤은 서툴렀지만 진지하게 배우려고 노력했다. 해운서는 인내심 있게 그를 가르쳤다. 그들이 함께 웃고 있을 때 정도윤은 마치 중력이 바뀐 것처럼 느꼈다.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과 같았다. 주말이 되자 정도윤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오늘 공원에 가는 건 어떨까요? 그가 아침 식사 중에 물었다. 해운서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은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다. 정말요, 우리랑 같이 가실 거예요? 해운서가 물었다.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가끔은 밖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햇빛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가까운 남산공원으로 갔다. 정도윤은 오랜만에 주말에 집을 나섰다. 그는 평소에는 주말에도 회사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서류 작업을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었다. 오늘은 그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날이었다. 공원에서 은지는 기쁨에 찬 에너지로 뛰어다녔다. 해운서와 정도윤은 천천히 걸으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사장님, 오늘 정말 다르게 보이세요. 해운서가 말했다. 정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더 편안해 보이세요. 더 행복해 보이고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가 달라진 것을 느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은지가 다른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도윤은 해운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의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항상 완벽함을 기대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다. 저는 항상 최고여야 했어요. 그가 말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해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많은 부담이었겠네요. 네, 하지만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 사업 파트너가 저를 배신했을 때 그것은 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해운서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벽을 쌓으셨군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높은 벽을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마침내 해운서가 말했다. 하지만 벽이 있으면 좋은 것들도 들어올 수 없어요. 정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해운서는 그의 벽을 뚫고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가 물었다. 무엇을요? 제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요. 해운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진실했다.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세상을 보는 것뿐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 안에 빛이 있다고 믿어요. 심지어 얼음 같은 기업가 안에도요. 정도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진정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해운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제 동생의 전 남편은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은지와 동생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결국 그는 떠났고 지금은 연락조차 없어요. 정도윤은 갑자기 화가 났다. 어떻게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 은지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운서는 한숨을 쉬었다. 때로는요. 하지만 그녀는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이모예요. 정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해운서의 눈이 반짝였다. 고마워요, 사장님. 이제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가 말했다. 사장님은 너무 공식적이네요. 해운서는 놀라움과 기쁨이 담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은서.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는 것은 이상하면서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그것이 항상 그의 입술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공원에서의 그날 이후 정도윤과 해운서 그리고 은지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은지는 주말마다 저택을 방문하게 되었고 정도윤은 점점 그녀의 존재에 적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은지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도윤 아저씨, 저 여기 살아도 돼요?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해운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조카를 바라보았다. 정도윤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은지야, 그건... 해운서가 말을 시작했지만 정도윤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왜 여기서 살고 싶어, 은지?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은지는 자신의 밥그릇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저씨가 혼자 살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아저씨도 외롭지 않고 저도 아빠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 단순하면서도 진실된 대답에 정도윤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어린 소녀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해운서는 당황한 채로 말했다. 은지야, 도윤 씨는 바쁜 사람이야. 우리가 여기 살면 방해가 될 거야. 정도윤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집이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을 상상했다. 웃음소리, 대화, 함께하는 식사, 그것은 그가 항상 피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일단 주말에만 와보는 건 어때? 그가 제안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은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야호! 해운서는 놀란 표정으로 정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아침 식사 후 은지가 TV를 보는 동안 해운서는 정도윤에게 조용히 물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정도윤은 창 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은지는 아이예요. 해운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은 안정감이 필요해요. 이게 일시적인 것이라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도윤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해운서는 그 질문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단지 은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이상한 가족 같은 것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도윤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은지는 정도윤의 집 게스트룸에서 첫 밤을 보냈다. 해운서는 옆방에서 잤다. 정도윤은 침대에 누워 갑자기 변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모든 것이 차갑고 계산적이고 예측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집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측할 수 없고 혼란스럽고 놀랍도록 따뜻했다. 새벽녘, 그는 작은 발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을 살짝 열자 은지가 복도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그가 속삭였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도윤은 그녀에게 화장실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려고 기다렸다. 하지만 은지는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아저씨,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잠이 안 와요. 정도윤은 망설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방으로 따라갔다. 그녀가 침대에 누운 후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가 물었다. 행복한 이야기요. 은지가 대답했다. 슬픔이 행복으로 바뀌는 이야기요. 정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오래된 한국 민담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춘향전에 관한 이야기였다. 옛날 옛적에 그가 시작했다. 이야기를 마칠 무렵 은지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정도윤은 부드럽게 그녀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섰다. 문 앞에서 그는 해운서와 마주쳤다. 그녀도 은지의 소리에 깨어난 것이 분명했다. 괜찮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녀는 이제 잠들었어요. 해운서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다. 고마워요, 도윤 씨. 그들은 잠시 복대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정도윤은 자신이 평생 찾아왔던 것을 마침내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부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었다. 주말이 지나자 해운서와 은지는 자신들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정도윤은 그들이 떠난 후 집의 고요함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그 고요함이 편안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은지의 웃음소리와 해운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리웠다. 회사에서 그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해운서에게로 돌아갔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지혜, 그녀의 따뜻함. 그는 갑자기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녀의 꿈,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희망. 그날 저녁, 그는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 씨? 해운서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네, 저예요. 그가 말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저희는 괜찮아요. 은지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고요. 정도윤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단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실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일 저녁에 당신과 은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해운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네, 좋아요. 은지도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정도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해운서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다음 날 저녁, 정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그는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해운서에게 요리를 배운 것을 기억하며 그는 간단한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요리는 생각보다 어려웠고 그는 여러 번 실수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그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해운서와 은지가 서 있었다. 해운서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조금 하고 있었고 캐주얼하지만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직접 요리하셨어요? 해운서가 부엌에 들어서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도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네, 시도는 했어요.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와, 정말 대단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다. 은지는 테이블을 세팅하는 것을 도왔다. 식사가 시작되자 정도윤은 긴장했다. 그의 요리가 어떨지 걱정됐다. 해운서가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녀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정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요? 괜찮아요? 네, 정말 훌륭해요. 처음 만드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어요. 식사 중 그들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은지는 학교 생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해운서는 최근 읽은 책에 대해 말했다. 정도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지에 놀랐다. 식사 후 은지는 TV를 보기 위해 거실로 갔다. 정도윤과 해운서는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해운서가 말했다. 은지도 정말 좋아했어요. 정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부엌 조명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은서, 그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계속했다. 당신이 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단지 가정부를 원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당신과 은지 없이는 이 집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해운서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저희도 당신이 그리워요, 도윤 씨. 정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다. 그는 그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은은한 제스민 향. 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행복해요. 해운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그 순간 정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볼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움찔하지 않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입술이 만나려는 순간 은지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이모 도윤 아저씨, 와서 이거 보세요. 두 사람은 서둘러 떨어졌다. 해운서의 뺨은 붉게 물들었고 정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대와 약속. 그 저녁 이후 정도윤과 해운서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매일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고 해운서와 은지는 더 자주 정도윤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점점 더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졌다. 어느 저녁 그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은지가 잠이 든 후 정도윤은 해운서를 정원으로 초대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보름달이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해운서가 그의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며 물었다. 정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은지에 대해서요? 해운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지난번에 은지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은지를 실망시켰는지에 대해서요. 해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다. 네, 그는 은지가 3살 때 떠났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도 없었죠. 그것이 은지에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정도윤이 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아버지는 육체적으로는 제 곁에 계셨지만 정서적으로는 항상 멀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사랑보다는 성공을 강요하셨죠. 해운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은지가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도윤이 계속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요. 도윤 씨. 해운서가 그의 의도를 눈치채고 속삭였다. 정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은서, 내가 은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요. 법적으로요. 저는 그녀를 입양하고 싶어요. 해운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입양이요? 네, 입양이요. 물론 이것은 큰 결정이에요. 당신과 은지 그리고 당신의 동생과도 상의해야 하고요. 하지만 저는 진지해요. 해운서는 말을 잃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을 찾았다. 이건 작은 결정이 아니에요. 평생의 약속이에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알아요.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은지가 제 인생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녀는 제게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녀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끼길 원해요. 해운서는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왜 입양인가요? 당신은 이미 그녀의 삶의 중요한 존재인걸요. 정도윤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니까요. 제가 항상 그녀 곁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요. 제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요.
그녀가 저를 필요로 할 때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요. 해운서는 감정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정도윤의 손을 더 꼭 잡을 뿐이었다. 그리고 정도윤이 계속했다. 당신에 대한 제 감정도 있어요. 해운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은서.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제 삶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색깔이 더 밝아졌고 소리가 더 선명해졌어요. 당신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어요. 해운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 씨. 물론 이것들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가 빠르게 덧붙였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은지를 입양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녀에 대한 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은지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해운서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도윤 씨.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변화예요. 우리 모두에게요.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알아요. 그리고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은지가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은지가 저의 미래라는 것을 알아요. 해운서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눈물 속에서도 빛나는 미소였다. 우리는 은지와 이야기해봐야 해요. 그리고 제 동생과도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껴요. 정도윤은 그녀의 손을 들어 부드럽게 입맞췄다.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모든 단계를요. 그들은 달빛 아래 함께 서서 미래를 꿈꾸었다.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그들이 가야 할 길임을 알았다. 입양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정도윤과 해운서는 모든 관련자들과 상담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은지에게 정도윤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어린 소녀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정말이요? 도윤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실 거예요.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빛났다.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정도윤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꿈이 아니에요, 은지. 물론 아직 많은 단계가 있지만 저는 당신의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음으로 해운서는 그녀의 동생 현우에게 연락했다. 현우는 처음에는 놀라고 의심스러워했지만 해운서와 정도윤의 진심을 느끼고 마침내 동의했다. 누나가 행복하다면 나도 지지할게, 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은지와 누나를 상처 입히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제 모든 가족의 동의를 얻었고 정도윤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그의 변호사들에게 연락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해운서가 정도윤의 회사에 개인 서류를 전달하러 갔을 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가자 여직원들의 악의적인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여자가 정 사장님의 새 친구야. 가정부로 시작해서 이제는 그의 집에 살고 있대. 정말? 과부 사장님을 꼬시다니 정말 대단하네. 그 어린 조카와 함께 완벽한 가족을 연기하고 있나 봐. 곧 끝날 거야. 그의 전 여자친구들도 다 그렇게 끝났잖아. 해운서는 그 말들을 듣고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정도윤이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부 사장님이라는 표현은 그저 그의 냉담한 성격을 비꼬는 말일 뿐이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들이라는 말은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며 계속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정도윤이 과거의 다른 여성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왜 그 관계들이 끝났는지 궁금했다. 그날 오후 정도윤의 비서실장인 박민지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도윤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죠, 박 실장? 민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회사 내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해운서 씨에 관한 소문이요. 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떤 소문인가요? 사람들이 사장님이 해운서 씨와 그녀의 조카를 입양하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비즈니스라는 겁니까? 민지는 불편하게 자세를 바꾸었다. 물론 사적인 일이지만 이사회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그룹의 CEO로서 사장님의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제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랑하는 여성과 그녀의 조카와 함께 가족을 이루려는 것뿐입니다. 민지는 주저하며 말했다. 일부 이사들은 사장님이 가정부와 관계를 맺는 것이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사장님이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누군가와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도윤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그들이 감히... 민지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저는 그저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장님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해운서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도윤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운서를 위한 걱정이 생겼다. 이것이 해운서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민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녀가 회사에 왔을 때 몇몇 여직원들이 그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가 들었을지도 몰라요. 정도윤의 가슴이 조여왔다. 해운서가 그런 말들을 들었다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사회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나요?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주 이사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정도윤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준비해야겠군요. 그날 저녁 정도윤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집에 도착하자 해운서가 거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즉시 그의 긴장된 표정을 알아차렸다. 도윤 씨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정도윤은 모호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네요. 해운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이야기요? 정도윤은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요. 해운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오늘 회사에서 들은 말들을 떠올렸다. 잠시 침묵 후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당장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문의 대상이 되어 당신의 평판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정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절대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아무도 소문 때문에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해운서는 그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놀랐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평판이 중요하잖아요. 당신은 대기업 CEO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요. 정도윤은 짜증스럽게 물었다. 언제부터 제 평판이 그렇게 중요해졌나요? 해운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설명했다. 저는 노력으로 인생을 일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쌓아올린 것이 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정도윤은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무언가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이유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해운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이 회사, 이 부,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단지 물건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은지, 당신들은 제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해운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정도윤은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민지 실장이 이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제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누군가를 만나길 원한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의견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해운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회사는 당신의 인생이에요. 당신이 그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알아요. 정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제 회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은지가 복도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종이를 들고 있었다. 도윤 아빠, 이모, 제가 그림 그렸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도윤과 해운서는 모두 은지가 처음으로 정도윤을 아빠라고 부른 것에 놀랐다. 그것은 자연스러웠고 마치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느껴졌다. 은지는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세 사람이 공원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써 있었다. 정도윤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은지를 안아주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 은지야. 다음 날 아침, 정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는 이사회와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민지가 긴급하게 그를 찾아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녀는 지역신문을 들고 있었다. 정도윤이 신문을 받아들자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첫 페이지에는 지난 주말 공원에서 찍힌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정도윤, 해운서 그리고 은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헤드라인은 서울의 얼음 기업가에 숨겨진 두 번째 인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사회 멤버들이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정도윤은 차분하게 모든 전화에 응답했다. 네,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 여성은 제 가정부였고 이제는 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녀의 조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일부 이사들은 분노했고 일부는 걱정했지만 정도윤은 단호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해운서를 해고하는 것은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그날 저녁 정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해운서가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다. 그녀의 손에는 사직서가 쥐어져 있었다. 신문을 봤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일이 통제를 벗어났어요.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당신은 이런 스캔들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정도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에서 사직서를 가져와 찢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가 말했다.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은지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해운서는 자신의 사직서가 찢겨지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도윤의 눈에는 그녀가 전에는 본 적 없는 결연함이 있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어요. 해운서가 급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사임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에요. 당신은 이런 불필요한 스캔들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그녀는 손에 든 신문을 가리켰다. 그들의 사진이 한 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기사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온갖 추측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해운서가 계속했다. 저는 당신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요. 당신은 재벌 기업의 CEO고 저는 그저 가정부였어요. 정도윤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당신이 속하고 싶은 곳에 속해요. 해운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으려 했다. 정도윤은 계속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함께 다시 세울 거예요. 정확히 그 항아리가 다시 일어선 것처럼요. 그 말은 은지의 사고로 깨진 도자기에 대한 해운서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했다. 긴축이의 교훈, 깨진 것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그 참조는 해운서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당신은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도윤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확신해요. 당신과 은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순간 집안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벽들이 그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한 따뜻한 침묵이었다. 그런데 회사는요? 해운서가 여전히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사회가 당신에게 압력을 가한다면요? 정도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저를 해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은 그다지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회사예요. 당신이 평생 일구어 온 것이잖아요. 회사는 단지 건물과 서류와 숫자일 뿐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제 곁에 두고 있어요. 그 순간 은지가 복도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새 그림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다. 도윤 아빠, 이모, 제가 또 그림 그렸어요. 그녀의 그림은 깨진 도자기 항아리가 금색 선으로 복원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정도윤은 무릎을 꿇고 그림을 자세히 보았다. 정말 아름다워, 은지야.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줄래? 은지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깨진 것도 다시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예뻐질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운서는 조카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정도윤도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할머니가 맞아. 그가 은지에게 말했다. 이제 내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려줄까? 은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도윤 아빠? 정도윤은 부드럽게 웃었다. 도윤이라고만 불러도 돼.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은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당신은 진짜 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럴 거야. 정도윤이 약속했다. 서류상으로도 곧 그렇게 될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바깥 세상의 소문과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 안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함께 웃었으며 진정한 가족으로 느껴졌다. 식사 후 은지가 잠들었을 때 정도윤과 해운서는 발코니에 나와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무서워요? 해운서가 조용히 물었다. 정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조금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결정은 항상 약간의 두려움을 동반하니까요. 해운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모든 단계를요. 정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달빛 아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항아리처럼 그가 약속했다. 우리도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도윤의 저택에는 이상하면서도 위안이 되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밖에서는 파도가 부드럽게 바위를 때리고 해가 저택의 하얀 벽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안에서는 침묵이 더 이상 무겁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격렬한 폭풍이 마침내 잦아든 후에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해운서는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논란이 된 사진이 실린 접힌 신문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댓글을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중의 판단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도윤이 완벽한 검은색 정장과 남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기업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인간미가 깃들어 있었다. 모든 기사를 읽었어요. 그가 차분히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해운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도윤이 가까이 다가와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아왔어요. 제 아버지, 주주들, 이사회, 언론, 그 과정에서 저는 그저 그림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만약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요. 그는 해운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과 은지예요. 당신들이 이 집에 가져온 생명력이요. 해운서는 약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우리 세계는 너무 달라요. 당신은 재벌가의 사람이고 저는 그저... 정도윤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세계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때 하나가 돼요. 제 감정은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아요. 단지 당신들이 매일 이곳에 있을 때 제가 느끼는 것에만 의존하죠. 그 말에 은지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은 이미 생기로 가득 찼다. 오늘은 뭐 해요? 그녀가 물었다. 오늘 학교 안 가요. 정도윤과 해운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지만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정도윤이 말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갈 거예요. 입양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요. 은지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그럼 제가 정은지가 되는 거예요? 정도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야. 수개월이 지나고 상황은 크게 변했다. 초기의 스캔들은 점차 잠잠해졌다. 대신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 정도윤이 여성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은 더 이상 스캔들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희망과 재건의 상징이 되었다. 정도윤 그룹은 변화를 겪었다.
일부 보수적인 이사들은 떠났지만 새로운 인재들이 합류했다. 회사는 보다 현대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의 충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정도윤과 해운서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은지는 꽃을 들고 행복에 겨워 뛰어다녔다. 해운서의 동생 현우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정도윤이 자신의 누나와 조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 마침내 받아들였다. 어느 특별한 오후 세 사람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은지는 새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새 성인과 함께 아기를 그린 것이었다. 저는 더 큰 가족을 원해요. 그녀가 순진하게 설명했다. 그래야 우리 아무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정도윤과 해운서는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아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다. 때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렇게 시작돼요. 해운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의 그림과 함께요. 정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이 모여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든 것처럼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이전의 차가운 기업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사랑하고 웃고 때로는 실수하는 법을 배운 남자가 있었다. 정도윤의 저택은 마침내 진정한 집으로 변했다. 더 이상 단순한 전시품의 모험이 아니라 기억과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그곳은 한 남자가 웃는 법을, 한 여자가 다시 신뢰하는 법을, 그리고 한 아이가 깨어진 것들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곳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도윤이 조용히 약속했다.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항상.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천천히 가라앉으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따뜻하게 비추었다.